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사과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2, 3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벌써 2주가 다 되었군요. 요즘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 미국에서 사망자가 벌써 3만 명 넘어서고 있더군요. 그 가운데서도 뉴욕에서는 벌써 8천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솔직히 공포스럽고 그래서 모두 집에 감금되어 있다 보니 거기다가 지금 그 이발관이 문을 여는 데가 없어서 저는 벌써 2달째 머리를 깎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잠깐 스탑해야 하지 않나 하고 고민도 해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생각 밖으로 구독자가 매일 한 분, 두 분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 이대로 멈추고 있는다면 참으로 구독자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미 약속해 드렸던 대로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김일성이 아닌 김일성의 동생 김철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김철주가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방송을 만약 북한에서도 보게 된다면 특히 김일성 일가의 항일혁명 역사를 주로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중앙역사연구소의 관계자들이 보게 된다면 정말 명심해서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김철주, 그러니까 김일성의 친동생이 되는 이 김철주가 국영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물론이고 김일성 본인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북한에서 김철주에 대하여 특히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로 합시다. 북한의 모든 자료들에서는 김철주가 1935년 6월에 처창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그 안도의 처창즈 유격응지를 말합니다. 이 처창즈 근방에서 이제 김철주가 불의에 맞다던 그 적들과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적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 그 적들과 불의에 맞다들리게 되었으며 그때 김철주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자료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그 처창지에 있으면서 김철주를 몇 번 보았던 적이 있는 임춘추가 후에 김철주에 대하여 이제 많은 해고담을 내놓았던 모양인데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철주뿐만 아니라 김정숙의 어린 남동생 김기송도, 이 김기송은 어린 아이고요. 그냥 아동단원이었을 뿐인데 김기송을 항일혁명투사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당시 그 아동단에서 유격대의 심부름을 다녔던 일을 가지고 아주 굉장하게 부풀리고 있는데 저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은 다 지어낸 사실과 거의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여기저기 주워다가 한데 붙여가지고는 김기송의 항일혁명 사적이랍시고 이제 만들어내서는 그 사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책물에다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또는 이 영화는 항일혁명투사 임춘추 동지 해상에 근거하여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소개합니다. 1980년대에 북한에서는 특히 그 조선의 별이라든가 또는 그 민족의 운명이라든가 이런 그 김일성이 항일혁명 투쟁사를 우상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다부작 영화들을 수십 편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만들었던 영화들 가운데는 그 김일성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할머니가 되는 그 김정숙을 우상화하는 그 영화, 그래야면 그 친위전사라든가 압록강을 넘나들며 뭐 미래를 꽃피운 사랑 이런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버지 김영직을 우상화했던 푸른 소나무 같은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만들어졌던 김일성의 친동생 김철주를 주제로 하는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는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제목은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상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는 그 유튜브에서 보았던 적이 있는데 요즘 다시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북한 사이트 그 우리 민족끼리에 들어가서 직접 제가 다운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마감 부분이 김철주가 이제 일본군과 전투 중에 사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장면을 잠깐 보고 돌아옵시다. 나가는 놈들은 모조리 죽여버릴 테다! 나오라! 불을 지르라! 제가 불 속에서도 안 나와? 방금 보시다시피 이 영화대로라면 김철주는 당시 그 안도 지방의 구국군 부대에 파견되어 와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으며 김철주를 포위하였던 일본군은 한개 연대병력으로 소개됩니다. 뭐 영화니까 그런대로 한개 연대라고 해도 좋고 또 한개 사단이라고 해도 좋죠. 그렇지만 좀 근사하게 꾸며야지 영화에서처럼 일본군이 그 김철주를 붙잡기 위해서 이계중대의 일본군 수비대와 또 소만국경으로 이동 중이었던 관동군 한개 대대까지 합쳐서 저그만치 2000명이나 되는 일본군 병력이 동원되었다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 뻥튀기가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그 인민들이 이런 영화를 그냥 보통 영화로 보지 않고 역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제가 만나보았던 북한 사람들은 물론 그 가운데는 탈북자들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이 김일성은 일본군 100만, 즉 100만이 관동군과 싸워서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주의 일본군이 100만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일본군보다는 그 만주군, 즉 주로 중국인으로 조직되었던 중국에서는 그들을 위만군 또는 괴뢰 만주군이라고 부르죠. 이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으며 물론 이제 1930년대 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군 정규군이 본격적으로 동원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1930년대 거의 10여 년 동안은 항일연군을 토벌했던 주력부대가 모두 중국인들로 소집되었던 그 만주군입니다. 때문에 중국에는 확실한 그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당시 양정우나 조상지 같은 유명한 중국인 항일연군의 수령들 뿐만 아니라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주로 상대하고 싸웠던 적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조직되었던 만주군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 만주군에는 중대 단위부터 일본군의 그 지도관이나 또는 군사고문이 파견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이제 만들었던 거의 모든 그 항일 빨치산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에서 만주군을 봤던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일본군이 아닙니까? 그리고 김일성이 나오는 영화들에서는 이 김일성의 부대를 소멸하기 위하여 항상 관동군 수뇌부가 직접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동군 사령관뿐만 아니라 당시 그 일본 영사관의 총영사까지도 모두 함께 등장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이런 영화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액면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여 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현혹되어 100% 믿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정작 그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역사학자들까지도 디테일에 들어가서 하나 둘씩 따지고 들면 모두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그동안 왜곡해온 수많은 항일 역사들은 만약 중국의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 둘씩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들이 모조리 다 왜곡하고 지어낸 거짓말들임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동생 김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정말 김철주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우선 그렇게 꾸며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이렇게 억지로, 그러니까 임춘추 이름까지 빌어가면서 지어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김철주의 죽음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 죽음을 전후하여 안도의 처창스 지방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여기에 관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김철주는 어떤 작용을 했으며 또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김철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는 김철주가 1935년 봄에, 그러니까 한 3, 4월쯤 되겠죠. 이때 김철주가 연기련의 사슴페이라고 부르는 고장에서 반일부대 사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슴페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고장이며 또 그 반일부대 우두머리가 누군지에 대하여서는 그 우두머리 이름이 다만 서규호, 중국 이름으로는 휘쿠우라고 부릅니다. 즉 연기련 사슴페이에서 서규호 반일부대에 파견되어 가서 사업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사슴페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고장이며 또 휘쿠우라고 부르는 반일부대 우두머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자세한 정보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이 사슴페이가 어디에 있는 고장인지를 직접 찾아냈고 또 이 고장 주변을 탑사하면서 조사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슴페이는 연기련 팔도구에서 얼마 멀지 않은 바로 부암동 장제촌 뒷산 속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곳 뒷산으로부터 한참 더 들어가다 보면 연기련의 의란록장과 이어지게 되는데 사슴페이란 바로 이 장제촌 뒷산에서부터 오늘의 연기련 의란록장과 이어지는 그 산을 가리킵니다. 이 산속에 사슴을 기르는 록장이 있다 보니 차들이 다닐 수 있는 포장도로까지 생겼지만 1930년대에는 아마도 오솔길 정도가 낮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판단합니다. 이곳에 당시 중국어로는 휘쿠유라고 부르는 중국인이 두목으로 있었던 토비들이 60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서규오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서규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중국 이름을 그대로 지켜가면 서괴무가 됩니다. 여기서 괴자는 중국어로 으뜸 괴자를 사용하는데 덩치가 크고 굵직하게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서괴무의 본명은 서학충입니다. 중국어로는 휴휴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한길영문 시절 이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마덕전에게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1930년 이후 마덕전과 이 서괴무는 모두 김일성 부대였던 한길영군 제2군 육사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마덕전의 부대는 9연대였고 서괴무의 이 토비들은 12연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마덕전이 9연대 연대장이었고 이 서괴무가 바로 제12연대 연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일성의 부대는 7연대와 8연대까지 합쳐서 모두 4개의 연대가 그 당시 2군 육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정작 김일성이 이제 인솔하고 다녔던 부대는 주로 7연대와 8연대 이 두 개의 연대였습니다. 김일성이 1930년 8월 그 무송 현성 전투 이후에 양백현 쪽으로 이동할 때도 이 두 개 연대만 데리고 갔지 나머지 그 마덕전의 9연대와 서귀무의 12연대는 그냥 무송 지방에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마덕전의 부대와 서귀무 부대는 김일성이 친솔 부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연대는 주로 중국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토비, 그 마석 출신들이 많았으며 무송지방에서 활동할 때는 김일성보다는 오히려 김일성이 참모장이었던, 즉 중국인 참모장 왕작주라고 부르는 중국인이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서괴무가 어떻게 되어 김일성의 친동생 김철주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김철주가 그 서귀무의 부대에 와서 지하 사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노력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들 반일부대가 후에는 김일성 장군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실제로도 그 김철주를 형상한 영화에서도 김철주가 죽고 나서 한 반일부대가 김일성을 찾아오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그 사슴페이의 본거지를 틀고 있었던 서괴무의 토비들을 설복하여 일본군과 싸우게 만들었던, 말하자면 이 토비 부대로 하여금 당시 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연기련 유격대, 그러니까 후에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 제1연대, 즉 연길연대지요. 북한에서 널리 알려진
최현, 박성철, 유삼손 등이 모두 이 일련대 출신이 아니고 뭡니까? 그때 이 사슴폐의 본고지를 틀고 있었던 서기무의 부대에 와서 반일 사업을 했던 사람은 김철주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철주는 1916년생인데 이때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서기무의 부대에 파견되어 와서 이제 사업하였던 그 사람은 국경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곽지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곽지산이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들려드렸던 황순이 이야기와 함께 두 번째 방송에서 들려드렸던 황순이 남편 유삼손, 바로 그 유삼손을 혁명에 인도했던 스승이 다름 아닌 이 곽지산이 아니고 뭡니까? 그 곽지산이 후에 연길 유격대로 소송한 뒤에는 잠깐 동안 중대장으로 있다가 후에는 이제 유격대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산하의 독립사 제1연대로 개편되면서 곽지산은 연대 부관이 됩니다. 그때 이제 곽지산이 왕덕태의 파견을 받고 사슴폐에 와서 이 서기무의 부대를 혁명군에 참가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이제 통일전선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서기무가 아주 지독한 아편쟁이였다고 합니다. 딱히 그 아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루 이틀꼴로 갑작스럽게 한두 번씩 아무렇지 치는 그런 이상한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곽지산이 이 일을 왕덕태에게 보고했는데 그때 왕덕태 등은 모두 이제 이 처창저 근거지에 와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창저 근거지라고 하면 금방 이 근거지에서 반민생단 투쟁을 벌이면서 굉장하게 쇄도를 벌였던 바로 후에는 그 만산밀령으로 옮겨가서 계속 그 책임자로 있었던 김홍범에 대하여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처창저 근거지에서는 당시 조합범의 부관이었던 김홍범이 사실상 근거지의 일상 사무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군의 군장이었던 왕덕태의 지시에 의해서 김홍범이 그때 근거지에서 군의관 한 사람을 곽지산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군의관이 다름 아닌 바로 임춘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임춘추는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서창제에서 이제 공청원 여럿을 데리고 함께 왔는데 그 공청원들 속에 다름 아닌 바로 김철주도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임춘추가 와서 서기무의 병을 치료했는데 실제로 무슨 특별한 약 처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기무가 아편 중독증 때문에 까무러침으로 아편만 끊으면 바로 나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편을 못 피우게 하기 위하여 이제 매일 한 번씩 그 아편인이 발작할 때면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제 서기무를 꽁꽁 묶어놓곤 했다고 합니다. 그 마덕전이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 그 임춘추가 한약도 좀 지어주고 갔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약은 아니고 제비똥을 말려서 이제 그것을 다른 무슨 알지 못할 나무 뿌리들과 나무 뿌리하고 함께 뿌려서는 서기무에게 이제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후에는 이제 서기무가 그 아편 중독증이 다 나은 다음에는 이 일을 알게 되고는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뒤로 이제 서기무 부대도 이제 종당에는 그 항일연군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군 부대에서는 서기무의 부대를 도나의 그 푸르허 마을에 와서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이 푸르허는 그 북한에서 김일성이 지하투쟁을 할 때 머슴살이를 했던 적이 있는 그런 동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고 뭡니까? 그런데 이 푸르허의 위치는 아주 묘합니다. 안도와 도나 사이 그 접경지대에 위치하여 있는 이런 동네인데 도나 쪽으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황송전자라고 부르는 그 담배 농사로 아주 유명한 그런 큰 동네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큰 현성 비슷한 거리로 되었는데 그 황송전자를 중국어로는 황송디엔즈라고 부릅니다. 이 지방에도 이제 만주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제 토비들이 많이 이제 들락거렸는데 특히 황송전자 지방에는 비교적 큰 토비들로 로쌍성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로수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대와 또 구참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이제 지오짠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토비 부대가 서로 이제 이 황송전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지역 다툼을 벌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로쌍성이라고 부르는 토비 우두머리가 꽤 유명합니다. 중국의 그 도나 현지 속에 이 로쌍성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이 로쌍성의 나이가 70여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만죽 때까지도 계속 그 청나라 시절에 키우곤 했던 그 꼬리머리를 계속 달고 살았고 또 이제 나이 70세에 가깝도록 장가들지 않아서 별명이 이제 꼬리머리 노총각이었습니다. 이자의 본거지는
도나 그 동쪽의 사연진 부근이었는데 그 지방을 중국어로는 사허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후에는 너무 늙어서 더는 이제 토비 노릇을 할 수 없게 돼서 만주국 정부에 이제 자수하고는 일반 백성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도나 지방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왕덕태의 이군에 참가하기로 하고 도나 쪽으로 이동하여 푸르허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서계무의 부대가 식량이 떨어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나도 서계무의 부대는 그 곽지산이 설법에 의해서 혁명군에 참가하기로 하고는 안도와 도나 쪽으로 이동할 때 앞으로 혁명군에서 서계무의 부대에 인원도 보충해주고 또 총과 탄약도 보태준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후에 이제 푸르허에 와서 주둔하였을 때 그 지방에서 젊은이들을 모집하여 이제 서기무의 부대에 참가시키고 또 혁명군이 가지고 있던 총과 탄약도 이제 나눠서는 그 서기무의 부대에 보태주곤 했는데 다른 것은 그런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었지만 식량이 떨어지자 이제 큰일이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서기무의 부대는 대부분이 이제 토비 출신들이라 식량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바로 나가서 이제 백성들이 식량을 약탈하지 않으면 그 길로 도주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왕덕태가 그때 특별히 자기의 직계 부하였던 마덕전에게 시켜서 도나 쪽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식량을 좀 해결해 오라고 시켰는데 도나 쪽에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란 담배 농사로 유명한 그 황송전자를 습격한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한 바 있었던 그 로쌍승이라고 부르는 70여시에 가까웠던 꼬리머리 노총각의 부대와 구참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쥐오짠이라고 부르는데 이자의 부대가 이제 당시 그 황송전자를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덕전의 부대가 또 이곳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곽지산이 마덕전과 함께 황송전자로 들어온 뒤에는 먼저 로쌍승을 찾아가서 쌀을 좀 끼워달라고 요청했는데 로쌍승 쪽에서는 이제 쌀을 끼워주는 조건으로 혁명군이 나서서 이제 자기들과 자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 구참의 부대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곽지산은 이제 흔쾌하게 그렇게 해줌하고 약속한 뒤에는 다시 몰래 그 이름을 정응수라고 부르는 당시 그 1년대의 군수관을 구참에게로 파견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쌀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작 어느 쪽 요청도 들어주지 않고는 쌀만 이제 얻어낸 뒤에는 그 쌀들을 여러 대의 마차에 나누시고는 처창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뒤늦게 정신 차린 이 로쌍승과 구참의 부대가 쌀을 빼앗으려고 뒤를 쫓아오다가 그만 마덕전의 부대와 전투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도나에서 이제 안도의 처창주까지 이 식량 운반대의 길안내를 섰던 그 몇몇 공창원들 가운데는 바로 김일성의 친동생 김철주도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마덕전의 부대가 뒤에서 엄호하고 쌀을 실은 마차만 먼저 이제 앞장에서 처창주 쪽으로 뛰어갔는데 그 로쌍승과 구참의 무리가 두 갈래로 나뉘어서 이제 쌀을 실은 마차를 뒤쫓아오다가 로쌍승의 부대는 마덕전의 군대와 이제 맞불질을 하는 사이에 구참의 부대가 이제 되돌아서는 그 식량 마차를 따라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식량도 뺏기고 그 마차에 함께 앉아서 가고 있던 김철주 외에도 또 다른 공청원 서너시 이때 모두 함께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935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럼 그때 김일성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때는 김일성이 한창 제2차 북만원정을 눈앞에 두고 노옥산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북만원정을 마치고 김일성은 1930년 3월이 다 되었어야 다시 동만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바로 그 안도의 미원진에서 김일성은 이제 새로 편성되는 제3사 사단장에 임명되지 않고 뭡니까? 그리고는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무송이 그 만산 쪽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해 여름, 그러니까 7월에 3사가 다시 6사로 개편되면서 이 6사 산하에 마덕전의 부대와 서기무의 부대가 각각 9연대와 10연대로 편성되어 들어오면서 김일성은 비로소 이제 동생 김철주의 사망 소식을 얻어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도 회고록에서는 자기가 동생 김철주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사망한 뒤로부터 1년 뒤에 무송에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에서 비춰볼 때 김일성은 동생 김철주가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절대로 모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북한 정권이 이와 같은 내막을 이대로 밝히기에는 어딘가 김철주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또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는 저그만치 1천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과 전투를 진행하다가 이제 포위되어 전사했다고 꾸미고 있는가 하면 그의 혁명역사 경력에다가는 연길현 사슴폐위에서 서기무의 반일부대에 파견되어 통일전선 사업도 했다고 추진하지만 정작 이제 서기무의 반일부대를 혁명군으로 넘어오게 만들었던 이 사업은 김철주가 아닌 당시 1군 2연대 보관이었던 곽지산이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 업적을 과장하고 부풀리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하지 않은,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했던 일까지도 모조리 다 김일성이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 않고 뭡니까? 한마디로 남의 업적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김일성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김영직은 물론이고 아내 김정숙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생 김철주에 이르기까지 너무 광범위하여서 참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바로잡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 않군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후에 김일성이 부대였던 항일연군 제2군 육사 12연대로 편성되었던 서계무의 굉장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의 회고록에는 왕가대장을 치고 만순을 끌다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가대장이란 무송현성이 경찰대 대장이었던 중국인 왕연성이라는 자인데 중국어로는 이제 왕용청이라고 부릅니다. 김일성이 이제 회고록에서 바로 이 왕가의 경찰대대를 소멸한 것이 자기 파견을 받고 이제 김산호가 가서 소멸했다고 회고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김산호가 아니라 바로 이 서괴무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보면 김일성은 이 왕가대장이란 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또 만순이란 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이 만순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회고하는데 그가 무슨 자기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일본과 싸우느라고 칭찬하지만 중국의 역사에서는 이 만순이란 자 역시 당시 무송지방의 마족들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일본군에게 기순하고는 다른 항일부대들의 엄청난 피해를 끼쳤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서계무에 이어서 또 그 다음 방송에서는 이 만순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 역사를 얼마나 많이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